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대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질문도 좀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간밤에 일어났었던 것 중에서 핫 이슈를, 환율을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나가 버렸죠. 꽤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그러니까 최소 과제를 하려면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요. 사실 제가 이 과제를 제가 던진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선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7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2027년 3월 달에 그러니까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 과제들을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막 밀어놨다가 그냥 전날에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막 짝짓기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임박해가지고 막 공약을 쏟아내면요. 그 공약을 제대로 이해시키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핵심 하나의 그 아이템들이 뭐였습니까요? 기본 시리즈였었잖아요.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융 뭐 이런 기본 시리즈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조차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일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시키는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청사진을 미리 보여드려야죠. 국민들에게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맡기든지 말든지 선택을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너무 늦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판단하기도 늦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최소 과제를 가려면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냐?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먼저요. 그걸 하기 전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통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12월 연말에요. 12월 26일 합의 사항을 발표했죠. 그때 합의 사항을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합의 사항 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를 하겠다는 거, 국회의원 한 지역에서 3선 초과를 제한하겠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정치개혁 과제를 합의를 했죠. 이거 실행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거 약속한 거 국민에게 그 당시 하겠다고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 하겠다고 한 거 국민 약속을 했잖아요.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돼요. 예? 이걸 그러니까 국힘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거 다 보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회개혁 과제로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에 행포 있잖아요. 포털에 그러니까 여론 그러니까 이 조작을 그래서 뉴스 편집 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공무원들은 이 정치적 행위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는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정치는요, 사실은요. 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모든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를 구성하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면 살 수밖에 없는 상에는 거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공동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면은 정치는 필요 없어요. 혼자 살면은요. 정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함께 살다 보니까는 같이 거기서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인 겁니다. 예? 그럼 그거는 모든 국민이 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갖고 있는 권리인 거잖아요. 권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사회개혁 의제대로 합의했죠.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우리 사회 진보정이 적어도 하는 건 뭡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요? 나라다운 나라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두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만드는 거. 이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뭡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 축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완성을 만들어냈, 성과를 만들어냈죠.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는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지금은 국민이 진짜 주인 아니라 했잖아요. 네? 진짜 주인 아닙니다. 네? 검찰, 재정 관료, 이런들이 오히려 주인 행사들 하고 있잖아요. 언론, 이런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네?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잖아요.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바로 뭡니까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다음에 적어도 지향해야 될 과제들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이건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요. 이건 대전제예요. 이건 대전제입니다. 이거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과거 했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뭐라 했었습니까요? 고인물에 비유를 했잖아요. 자산가 공화국이라 했잖아요. 부가 부를 낳는 사회다 했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 돈 놓고 돈 먹기, 소위 카지노식 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게 팽배된 사회가 아닙니까? 그 결과로 뭐냐면은 사람과 돈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보다는 투기에 뛰어드는 이런 사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온통 다,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고 출산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인구가 지금 자연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 경제와 청년들은 좀비화되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산가 공화국을 떠받치는 것이 언론, 정치, 경제, 행정, 경제 관료들, 재정 관료들, 검찰, 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권한을 독점해가지고 자산가 공화국을 그러니까는 이거 뒷받침하고 앉아있는 이런 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과거에 얘기했었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은 희망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요? 대한민국 대붕괴는 시간 문제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계의 소득, 우리가 2019 최근 2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가계의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는 그러니까 소득보다 자산이 24배가 더 증가를 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보다 자산이 그러니까 31배나 더 증가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나라에서 누가 그러니까는 땀 흘려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소위 소득 창출에 기여를 하려고 하겠냐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자산 투기에 오히려 몰입을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거죠. 부가 부를 낳아주고 있는데 왜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서 체념하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들이 이런 고인물이 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소수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뭐 어때 그러겠지만은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살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잖아요. 이건 붕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최근에만이 아니라 10년 전을 돌아봐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심화되어 왔던 거다 했잖아요. 10년 전에는 가계 같은 경우는 소득보다 자산이 6배 이상이 6.2배가 됐고, 예? 국가 전체적으로도 20배 이상이 자산이 그렇게 더 빠르게 증가했다. 소득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과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투입이 되겠냐고요. 혁신이 일어나겠냐고요. 부동산 투자에다 올인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이거 과거에 보여드렸던 자료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할 수 없죠. 자산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축적이 자산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부동산 자산이 예? 전체 자산의 그러니까 87%를 그러니까 증가분해 그러니까 예? 부동산 자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건물보다도 토지 자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토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 지난 선거 때 기본소득의 재원을 토지 보유세에 기반을 해가지고 제한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돈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들 그러니까 몰리고 있으니까요. 세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나오는 곳에다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는 것이고 세금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자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의 배분을 그러니까 정상화시키는 역할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대내적인 상황이고요. 대외적인 건 뭐예요? 지금 국제사회가 자국 이기주의. 지금 바이든이 하는 거 봐보세요. 트럼프하고 차이 하나도 없죠. 미국은요. 미국의 정치 집단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도요. 대외적인 건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예? 대외적인 것은 차이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뭘 했냐고요. 평화협상 이런 거 했냐고요. 안 하잖아요. 예?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 봐보세요. 세계화를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WTO를 완전히 그러니까 외면해버리, 완전히 그냥 걷어차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죠? 트럼프는 단지 뭐냐면 자기의 그 근육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격파시켜 나가려고 했다면은 하다가 중국하고 붙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생겼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안 되겠으니까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소위 프렌드 쇼링, 동맹 지정을, 가치 동맹을 내 편들 긁어 모아가지고 하는 것 뿐이에요. 예? 뭐가 차이가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죠. 트럼프가 얘기했던 아메리칸 퍼스트. 바이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아메리칸 퍼스트죠. 예? 트럼프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제 질서.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이 합의한 국제 질서를 지금 미국이 지금 앞장서서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WTO를 그러니까 무력화시킨 게 미국이에요, 지금요. 예? 미국은 지금 세계화 같은 거 개나주라 이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그러니까는 다시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다시 그러니까 다시 소위 과거에 80년대까지 있었던 경제 블록화. 예?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유주의 진영하고 있을 때 그 블록화. 그러다 보니까 신냉전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미국을 비판을 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뭐 중국을 지지하잖아요. 이거는 제발 좀 그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세요. 흑 아니면 백.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제관계는요. 예? 자, 이런 세계화가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어떤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예? 우리는 뭐냐면 FTA를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왔던 나라입니다.
FTA는 뭐냐면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해가면서 공격적으로 했던 나라예요. 국제 분업 체계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했던 나라입니다. 예? 즉 세계화에 기초해가지고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게 되면 한국의 수출, 한국의 경제는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2017년, 1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무역이 정체합니다. 세계 무역이요. 세계 무역이 정체를 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 원인까지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과거에 얘기했던 건데. 근데 2017년, 18년에 잠깐 세계 무역이 크게 회복이 되집니다. 그때 회복을 주도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반도체였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둔화되면서 2019년도에 세계 무역이 급감을 합니다.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2019년도에 수출액이요. 2011년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2011년보다 조금 낮아요. 우리 적어요. 잃어버린 10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팬데믹이 터졌었죠. 2020년에는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행진했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급등을 하게 되죠. 2019년 위기 상황에 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었죠. 팬데믹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위기가 생겼는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수출이 급등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대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 우리나라의 한국들이 수출의 역군으로 부상합니다. 그게 되게 뭐냐면은 바이오.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수출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는 수출의 아주 그냥 주요, 품목으로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류, 소위 K-드라마, K-영화 이런 게 가면서, 그러면서 뭐가 그랬습니까요?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역대 최대의 그러니까 수출 실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요? 바이든이 뭐냐면은 전기차 미국에서 와서 생산하라 이거죠. 반도체 미국에서 하라 이거죠. 간만뿐 들어왔어요. 바이오도 미국에서 하라 이거죠.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바이든이 최근에 서명을 했죠. 바이오도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러니까 주로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조하는 것은 뭐 인도라든가 한국 이런 나라에서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합의했던 게 뭡니까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는 이 백신 생산 국가에 제조 국가로 그러니까는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주 물거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세 속에서 작년 7월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요? 유엔 산하에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한민국을 백신 인력 허브로 백신 인력을 양성하는 허브로 만들겠다고 작년에 한국을 지명을 했었잖아요. 그럼 쾌거를 거뒀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약사업에 바이오 산업에 커다란 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이 성과를 만들어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물거품화될 수 있는 잘못하면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바이오의 미국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때문에. 그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전기차,
우리의 미래 성장 그러니까 수출의 그러니까 효자 품목인 전기차, 바이오,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미국에 가서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 수출이라는 것은 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지난 1년 전에 작년 5월 달에 똑같은 미국 대통령이죠. 바이든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만 다른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거를 1년 만에 올해 5월 달에 윤석열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합의한 게 뭡니까? 합의한 거에서 제목이 뭡니까?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꿔버렸죠. 네? 포괄적 파트너십은 뭐냐면요. 한미 간의 안보 군사는 동맹 맞다. 그런데 군사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파트너십 관계다. 국제 관계는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호혜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호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익만 취하는 게 무슨 그런 게 국제 관계예요. 주권 국가들 사이에.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호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걸 뭘로 바꿨습니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파트너십을 없애버린 거예요. 즉 군사와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도 미국의 안보 전략에 틀 속으로 다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군사 안보하고 비군사 영역을 이걸 일체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위상이 크게 약화된 거예요. 왜? 미국의 안보 전략 차원 속에서 북한 문제를 그러니까 다루겠다 이거죠. 예?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차원 속에서 한반도 문제도 접근하겠다 이거죠.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한반도와 한국은 그러니까는 도구화가 된 거예요. 예? 주권 국가라면은 북한 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지만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협조를 그러니까 끌어내는 우리가 이런 차원 속에서 돼야 되는 건데, 이제는 바로 뭡니까요? 미국의 입장이 주가된 거고, 예?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 전략, 예?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하위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한반도 문제가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적인 위상이 크게 약화된 거죠. 약화된 거예요. 네?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비군사 영역들이 그러니까 다 종속화돼 버린 거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요. 경제도 위기고요. 한반도 문제도 위기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직면하는 상황이 이거라 이겁니다. 대외적으로는요. 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니까는 대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가의 대외적인 위기를 그러니까는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